자, 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비문학 진행하겠습니다. 고2 비문학이 되겠네요. 자, 20에서 25번 문제고요. 문제 먼저 보고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일부다. ABC에 대한 평가. 자, 그리고 자기 보장성에 대한 포인트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문맥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포인트 문제, 통합론적 헌법학자, 그리고 법실증지 헌법학자. 자, 25번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문맥상 뭐 바꿔 쓰는 문제이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24번 추론 형태가 되겠죠. 적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문 보도록 해볼게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자, 헌법에 대한 개념 나와 있습니다.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자, 이렇게 접속사 나와 있으면 우선 끊고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헌법은 그 국가의 기관,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헌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기본 질서, 규칙, 그 다음에 어떤 뭐 행정조직이라 등등등 그것에 대한 기본 뼈대를 이렇게 설정해 둔 것을 헌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법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이다, 민법이다, 형법이다,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가 되면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률은 그것은 이제 무효로 간주를 합니다. 자,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의 위상, 헌법의 어떤 그 위계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이해가 되겠죠. 다른 법들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데 헌법은 최고 법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의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다. 자, 아까 우리가 문제 중에서 이렇게 포인트 문제, 자기보장성을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헌법재판의 한계의 한계가 있네요. 즉, 다른 이렇게 권력기관이 뭐 재판 판결을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예를 들면 이제 예시 나와 있고요.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 효력은 뭐뭐뭐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입법부는 어디예요? 이건 국회죠, 국회. 예.
자,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수업 들어서 알고 있겠죠? 즉, 뭐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법부 쪽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입법부에다가 즉 국회에다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시행하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어떤 기본 구조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 부분 볼 거에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 효력은 뭐뭇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자, 가 부분에 들어갈 말 22번이 되겠네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만은, 자, 강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의 독자성 보장. 최고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익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권력의 법적 제재 수단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제 수단, 강제 제재 안 됩니다.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자, 5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5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예, 여기가 이제 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 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게 얘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권력 남용, 권력 오용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나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나 지문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자, 개념 나와 있네요. 국가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자,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 자의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떤 뭐 기준이나 규범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는 것이 이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이웃나라 중국이나 우리 찐핑형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뭐 이렇게 법률 조항을 뜯어 고친다거나 아니면 규제를 한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자,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하였다. 자, 이게 뭐라고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입니다.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에서의 최상의 규범이며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국민들은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의 근거에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질서, 뭐 제재, 뭐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실증주의 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자, 이때 당위가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얘기를 했죠. 당위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쵸? 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이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 뭐 질서 또는 이렇게 이렇게 법으로 명문화, 문서화가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 이 부분은 법실증주의의 한계점이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딱 법대로 해요.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IT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법에 명시된 그 법 자체가 이 사회를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한계가, 예, 세상은 변화하는데 사회는 변화하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되겠죠. 자,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거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지가 이게 투영되는 그런 해석을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힘을 가진 자, 곧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하여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거 역시 여기도 이제 한계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을 보면 돼요. 원래 중국은 중국 헌법상 중국의 대통령을 주석이라고 그러죠. 2번 할 수 있어요. 2번. 그래서 10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거를 없앴습니다. 이거 헌법을 뜯어 고친 거예요. 헌법을 뜯어 고쳐서 이제 무기한, 죽을 때까지 종신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뭡니까? 정치 권력에 따라서 법을 그때그때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독재.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통합론적 헌법가는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으로, 역시는 개념 나와 있죠.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보았다. 자, 국가를 뭘로 봐요? 지속적인 갱신 과정.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통합한다는 얘기네요. 말 그대로.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통합론적 헌법가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다원적 산업사회, 그러니까 근본, 기준 또는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너무 다양하죠.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IT가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 갈등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시 이제 한계점이 다 있네요. 자,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위에 얘기했던 세 가지 헌법관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 나 지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 보도록 해볼까요? 자,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일부다. A, B, C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공통점.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병렬적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예, 뭐 타당한 것 같아요. 그쵸? 적절합니다. 얘는. 그러면 4번과 5번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나지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의 어떤 그 자기보장성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하위 법들과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종합적인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자, 가가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없지요. 예, 가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헌법의 어떤 그 자기 아까 뭐였더라? 자기 정당성이었나요? 아, 자기 보장성. 이것에 대해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어떤 헌법에 대한 특성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지 뭐 그것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아닙니다. 오히려 나아가 서로 다른 견해를 종합적으로 절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혔다. 그렇죠? 적절.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기보장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자, 이게 자기보장성입니다. 다른 법률들은, 하위 법들은 헌법이 보장해 주는데 헌법은 최고 규범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법 내에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22번 아까 있고 23번 통합론적 헌법학자 관점에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이 비판은 문제점이죠. 문제점. 즉 법실증주의 헌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자의적 통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지금 어디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 자,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자체가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통합농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좀 맞지 않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석하려고 질문을 찾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정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때 좀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통 적절한 거 찾는 문제들은 한 번에 쭉 훑어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훑어보면서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그냥 보류입니다. 보류. 이게 맞다 아니다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답을 못 찾아요. 그럼 그냥 보류해 두세요. 자, 2번 볼까요?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제를 보면은 뭐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실증주의 헌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문제를 지적하면 됩니다. 바로 2번이 뭐가 됩니까? 문제죠. 자, 왜 그래요?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의 문제점은, 한계점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사회가 변화할 때 그 변화를 좀 이렇게 빠르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보인다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보다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3, 4번 볼까요?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헌법 제정 권력자의 로서의 국민 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 자, 요거는 통합론정법학자가 아니라 그 두 번째에 있었죠. 예. 자,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으로는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는 도구로 형벌을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4번과 5번은요, 두 번째 그 관점이었어요. 두 번째 관점인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또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기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부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 A,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라. 적용을 해봐라 있는 얘기네요. 자, 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2016 헌바 등 병합. 이 헌바 등 병합은 뭐냐면요, 다른 것들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함께 묶어서 이제 판결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충 보니까요, 아마 이거 헌법소원 건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이렇게 규제를 하죠. 그래서 격주제로 쉬나요? 예, 격주 휴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 측에서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 우리 장사를 하는데 왜 법으로 규제를 하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시장에서 왜 국가가, 정부가 우리의 영업을 규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 119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주의. 바로 요거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골목 상권을 지키려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호 보존, 상호 공존을 위해서 뭐 한다? 바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헌.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나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이때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입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 법이 또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좀 보장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낸 것 같아요.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예,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적절하지 않은 거였네요. 자, 1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 A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네, 그렇죠. 바로 밑부분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B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 국가 공통의 가치 실현한다? 바로 위에 있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3번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종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땡, 이건 틀렸죠. 이게 왜 틀렸습니까?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법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규정화되어 있는 것을 엄격하게 따라야 되는데 뒷부분에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다? 이거는 뭐예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 아니라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바로 뭡니까?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때문에 앞뒤에 설명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얘는.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말이 맞지가 않죠. 4번,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B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겠군. 그렇죠?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답 바꿔 쓰기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할게요. 26에서 30번 다음 그림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자, 26번 보니까 가에 들어갈 말, 그리고 27번 내용 묻는 문제, 28번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그리고 29번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30번 바꿔쓰기인데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조금 어지러워서 어휘 묻는 문제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며 논의해왔다.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잠깐 이 플라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플시 아저씨는 이데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데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데아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절대 진리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현실 세계는 이 절대 진리가 모방된 거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법적 세계관.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어떤 절대 진리,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케아 아니고요, 이데아입니다. 절대 진리의 세계가 있고, 현실은 현실 또는 현상계라고도 말도 할 수 있는데 현실계라고 할게요. 현실은 절대 진리, 즉 이데아가 반영된, 이데아를 모방된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또 설명하자면 여기 사과가 있으면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형태를 보면 동그랗고 빨갛고 먹으면 상큼한 맛? 약간 신맛도 나고 이런 과일이 있다면은 우린 그걸 사과라고 떠올리죠. 그게 이제 이데아라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과는 뭐냐? 바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된 그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진리, 절대 진리와 현상, 현실을, 물질을 구분한 그런 세계관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바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매트릭스 1편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 등장인물들이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플라톤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둘 사이의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사과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가 개념에 맞는 어떤 그 대상을 보면 이건 사과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기억에 대한 가치죠. 그래서 서양 철학, 즉 어떤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피이테는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말이 조금씩 어려워지죠? 근데 뭐 이렇게 문장이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따갖고 오면 돼요. 피이테는 기억을 뭐라고요?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 그냥 연결만 해주면 돼요. 어차피 수능 또는 모의고사 문제는 매칭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짓거렸는가 연결만 해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찾아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A는 A다 라는 명제에 의거하여 주장을 할 때 나는 나다가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동일성이라고 방금 나왔죠. 동일성은 무슨 말? 같다란 얘기지. 그치? 같은 성격. 의자는 의자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잠깐 또 설명해 볼까요? 동일성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의자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의자라는 이데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의자는 뭐지? 어떤 사물이고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어떤 물건.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사람이 앉아서 쉬는 것은 의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일성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의자가 모양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양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능과 특징과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대표적인 형상들은 동일하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동일성입니다. 자,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의자가 바로 그때의 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A는 A다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다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과거 그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이때 그는 피이테예요. 그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 모를 것이므로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내가 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억 때문에, 즉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은 사람으로, 즉 동일한 인물로, 동일성으로 인식하는 것도 기억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편 단락 끊어졌어요. 단락이 끊어지고 지금 기억 A는 A다, 자기의식, 기억, 니은, 디귿 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포인트 문제가 있었죠. 28번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이 없어도 니은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안 되죠. 기억이 없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기억은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기억이 가능해야만 디귿도 가능하다. 기억이 있어야지만 자기 의식도 가능하다. 예. 3번 니은이 성립해야만 기억이 아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고 디귿은 기억을 위해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디귿은 니은이 전제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전제는 기억이죠. 그래서 답 2번이 되겠네요. 네. 자, 한편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인식하였다. 자, 니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위에서 언급했었던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플라톤, 하이데거 그리고 피테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니체는 지금 기억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으로 보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플라톤과 하이데거가 부정적 인식으로 봤던 망각을 능동적이며 창조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척점이 있네요. 니체가.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추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는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와우, 이거 컴퓨터랑 똑같죠? 하드디스크 가득 차면 어때요? 새로운 어떤 영화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가 안 되죠. 그럼 어때? 비워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마트폰 메시지가 너무 꽉 차면은 새로운 문자 메시지 수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메시지 기능, 전화 휴대폰의 메시지 기능은요 몇 개 이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수신이 되면은 삭제가 됩니다. 제가 쓰는 폰은 메시지가 1000개인가? 1000개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일 오래된 것부터 삭제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니체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뭔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망각을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라고 말한 거. 그 머리를 좀 비워줘야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 또한 그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하. 네,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을 상징하였다. 결국 그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예,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망각. 그렇죠. 이직권이 있고. 예. 자, 그러나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부분은 니체의 사유였던 가치,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뭐 하며 읽어야겠군. 자, 독서 분야를 고려하여 윗글을 읽는다. 1.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글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자? 가능하겠죠. 즉, 플라톤, 하이데거, 피테의 관점, 그리고 니체의 관점이 어떤가 파악하며 읽자?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아니요. 세 번째, 삶의 문제를 분석 아니요. 네 번째, 사실과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 아니요. 연구 성과를 실생 아니요. 다음 1번밖에 없네요. 27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로 인식,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며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 비판, 니체는 음식물의 위에 가득 남아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에 유사하다고 생각,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망각 아니죠? 예, 철저한 망각이 안 됩니다. 네, 5번 틀렸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요. 철저한 망각이 왜 안 되는지. 네, 좋습니다. 28번 아까 했고, 자, 2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기억. 예.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는 평소와 달리 국어 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 잘하고 있니?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지. 망각이다. 망각에는 망각. 잊을 건 있고 이번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1. 피이테는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현재 자신의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한다고 하고 있다 볼 것이다. 예. 2. 피이테는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을 볼 것이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피이테는 A는 A다 라고 하면은 기억이 전제가 깔려야 돼요. 기억이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잊을 건 있고라고 을은 잊을 건 있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망각입니다. 기억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연결이 안 되고요. 나머지 3, 4, 5번. 니체는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 볼 것이다. 그렇고요. 니체는 을이 국어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볼 것이다.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0번은 그냥 답만 체크해 보면은 3번. 자, 여러분들 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국어에서 기본은 어휘입니다. 어휘. 국어 공부의 기본은 어휘인데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면서 옆에 사전을 펼쳐두면서 요즘 뭐 사전은 필요 없죠. 뭐 바로바로 검색 가능하니까 예, 반드시 어휘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지문을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지문이 되려나요? 네, 35에서 38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고 지문 분석해 볼까요? 자, 내용 묻는 문제네요. 35번 내용 묻는 문제고 포인트 문제 36포인트, 37번도 포인트고 뭐 두 기억과 니은의 관계에 대한 문제, 38번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문. 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는 독을 가진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생물들은 위협적인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독을 이용한다. 특히 동물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독을 사용한다. 위와 같은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독이 많다. 예. 식물독의 주성분의 대부분은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이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학물을 일컫는 것으로 그 예에는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흰동 말풀의 아트로핀이 있다. 자, 과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용어가 많고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리와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문맥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죠. 경제 용어도 많고 개념도 많고 또 인과관계들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문 날려먹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요. 보기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습해야 돼요.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은 답이 없어요. 뭐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문을 분석하는 틀이 있는데 비문학 영역은 그런 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독해 능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배양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트 정리를 통해서, 단락 정리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은 모두 동물의 신경계에서 근육에 가해진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아하.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약간 뭐 마비 증세?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자, 먼저 아코니틴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 이로 인해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전기 신호의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결국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코니틴, 줄여서 그냥 아니라고 그럴게요. 아코니틴의 작용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를 해놔야 돼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적정량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 등의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코니틴을 진통제 성분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그쵸? 신경을 좀 약간 이렇게 차단시키니까. 예. 한편 아트로피는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자, 아트로핀이 어디에서? 시냅스에서 얘하고 결합해요.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여기서 아세틸콜린은 활동 전이에 의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된 후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자, 아세틸콜린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뭡니까? 정보 전달 물질. 그런데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작용을 방해해요. 그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당연히 신경세포,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겠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은 이완되지만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아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아트로핀의 작용은 뭡니까? 근육 이완. 자,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이용해 아트로핀은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반면 동물 독은 독의 성질이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표적으로 뱀의 독에는 주로 단백질 계열의 50에서 60종의 성분이 있으며 뱀마다 독의 작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코브라에게 물리면 오피오톡신이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해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이 방해된다. 이와 달리 살무사에게 물리면 크로탈로톡신이라는 독이 혈액 내의 혈구세포와 혈소판 등을 파괴한다. 이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자, 조금 첨가해 볼까요? 자, 혈액 내의 혈구세포와 혈소판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이 근육 쪽으로. 그쵸?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이 괴사가 되는 거죠. 썩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멈추지 않고요. 네. 계속 출혈이 되면서 근육이 썩어가는 겁니다. 한편 복원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를 가지고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발음이 어렵네요. 테트로도톡신.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특히 테트로독톡신은 보고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먹이로 섭취한 플랑크톤에 의해 축적되거나 보고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단락이 바뀌었죠?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테트로독톡신, 니은이 테트로독신이고 아코니틴에 대한 문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아코니틴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니까 나트륨 이온이 계속 유입되죠? 그러면 농도가 유지가 안 되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짙어지겠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거꾸로 되어 있죠?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다. 예,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고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신경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예, 이게 답이 되려나요? 야,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트로독신, 예,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 아코니틴, 어디 보자. 어느 부분에 있나?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전기 신호의 활동 전이가 여기 있네요. 예,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37번 5번이 되겠고, 자, 4번.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아세틸콜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세틸콜린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 그래서 37번 답 5번이고 질문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락이었군요. 독이 우리 몸에 유입되며 해독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독제로는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작용하는 독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중화제와 효소와 독을 활용한 해독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코니틴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고, 보고 독소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있었고,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이유, 네 번째, 살모사에게 물리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유, 혈소판 붕괴 파괴 있었고, 오피오톡신과 크로탈록신 작용 어떤 차이 있었죠. 3번은 없습니다. 36번.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어디 있나요? 보이지가 않네.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기, 아트로핀에 관련 내용이고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트콜린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흥분이 억제되어서 근육이 이완되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을 분비시켜 신경계 정보 전달 유도,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답 4번 37했고, 자, 38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의 잎에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콜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 스코폴라민이 몸속에 들어오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멀미하게 성분으로 이용된다. 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바로 요겁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한다. 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애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코니틴이 되겠네요. 그쵸? 다음에 B는 꼬리에 있는 독침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계열의 카브로톡신을 이용한다.
카리브도톡신이 먹잇감인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활동 전이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시냅스 말단에서는 아세트콜린이 과잉 분비된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1번. A의 스코폴라민은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작용. 그렇죠? 아세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니까 정보를 이렇게 뭐예요? 신경세포 다른 신경세포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있군요. 시냅스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 그 다음에 2번 B의 카브리톡신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므로 근육의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흥분을 억제할까요? 자, 여기는 보면은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활동 전이가 계속 일어나고 아세트콜린이 과잉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문에서 신경의 흥분을 억제한다. 어디 있었습니까? 신경의 흥분을 억제한다. 이게 화면으로 보다 보면은 그 내용을 좀 빨리 못 찾는데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신경 흥분 억제가 어디 있었나? 신경 흥분 억제. 신경의 흥분 억제, 신경 흥분 억제. 뭐, 이 부분, 아트로핀 설명할 때가 있었죠? 예. 자, 바로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세트콜린이 아세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은 이완되지만 아세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아세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굉장히 팽팽하게 긴장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흥분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2번이 틀렸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A의 스코폴라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B의 카브로도톡신은 근육을 수축시키게끔. 그렇죠? A의 스코폴라민은 산성물질을, B의 카브로도톡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겠군. 네. 자, 우리가 이제 중화제, 산과 염기 반응 중화제이기 때문에 스코폴라민은 알칼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기성이니까 이제 산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브로톡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 그렇죠? 예,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그것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A에게 스코폴라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B에게 카브로톡신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지문을 볼까요? 다음 지문이 있나? 39, 42, 42, 40. 여기까지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 총 3개가 나와 있고요.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비문학은 꾸준한 연습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방식은요, 여러분 단락별로 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요.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씩 비문학 지문 분석 연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어떤 포맷을 갖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문, 사회, 역사, 철학, 과학, 경제 이런 지문들이 일정한 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영역마다 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정한 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영역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스스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한 번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뭔가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목이 좀 잠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